자, 오늘 제가 제목은 동시합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논술 하나로 연세대, 고려대 둘 다 붙어서 골라서 가는 것을 저의 결과적인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술을 공부했을 때 그 같이 연세대, 고려대 문제 유형이 살짝 다른데 어떻게 둘 다 합격할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딱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연세대 고려대학교에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 필수 3대 논제를 최신의 논제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시에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전달을 드릴 건데, 제가 이때 합격을 동시에 제출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는 해마다 시험 보러 현장에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안 돼요, 시험지가. 그래서 복원을 할 때 정확하게 복원이 또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꽤 많고 해서 제가 시험장에 직접 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좀 문제가 논하시오라고 하는 주제가 처음 등장을 했던 게 고려대학교에서였고요. 그리고 3자 비교 방법에 대해서도 저도 좀 증명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동시에 합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뭐 수많은 합격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제 방식으로 문제를 답안을 서술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응시를 했고, 이렇게 둘 다 합격을 이제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024 학년도에 저희 합격생들인데요. 고려대 아니고 연세대만. 연세대는 이제 1차와 2차로 이제 분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 한 클래스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성과를 보인 건데요. 같은 학과, 오늘은 합격생들이 이제 올 건데, 같은 학과에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 이 두 친구들이 와서 이제 오늘 또 제 7월에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잠시 후에 Q&A를 좀 받으려고 해요. 자, 이제 연세대, 고려대가 어떻게 다르냐? 시간은 20분 차인데요. 연대는 120분 동안 두 문항, 고대도 120분 동안 두 문항이긴 하는데, 100분 동안 두 문항이긴 하는데, 20분이 더 짧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려대학교 1번 문제는 400자 요약의 문제예요. 둘 다 원고지가 A3 크기로 해서 시험지가 주어지고, 그 원고지가 앞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앞면에 1번, 뒷면에 2번을 서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마다 시험 보러 가면 느끼는 게, 지금 A3가, 연세대학교는 A3가 3장이 깔려요, 책상에. 지금 책상이 이게 시험 보러 가는 관이 제가 해마다 항상 거의 다르긴 하는데, 어떤 데는 책상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넓어서 괜찮은데, 보통은 시험장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학원의 기본 표준 사이즈의 책상이 주어질 거예요. 여기에 A3 3개를 놓고, 왜 A3 3개냐면 이제 시험지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지가 있고요. 논제가 담겨 있는 문제지가 있고, 연습지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원고지를 하나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A3 3장을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원고지 답안에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종이가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근데 고려대는 조금 더 편해요. 시험지가 A4 사이즈로 좀 컴팩트하게, 그것도 앞면만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를 이제 살짝 넘겨보는 게 굉장히 이제 수월하죠.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느끼실 거고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최근에 고려대학교가 사회계열의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기 시작한 게 2021 학년도부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고 없이 출제가 됐고, 연세대도 마찬가지 2016 학년도부터 사회계열에서는 표를 출제를 했는데 그것도 예고 없이 갑자기 출제를 했고요. 원래 연대도 영어 제시문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고 없이 제시문 하나가 영어로 이제 출제가 되죠. 다행인 건 영어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답안은 우리말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제가 이거를 영어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텍스트를 조금 한번 보여드리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편입학 정도 수준이 되냐 물어봤더니, 저는 영어 공부한 지가 논지가 꽤 오래됐으니까요. 그런데도 국문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한 훈련만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저도 붙은 걸 보면
연대는 영어 제시문 자체에 대한 아주 세세한 독해가 아니라 핵심어를 뽑아내서 다른 제시문과의 연관성을 도출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결정적인 문장 자체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안에 가까워지기 어렵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하시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해를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정도만 되면 훌륭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제시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평소에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영어 교수님께 여쭤본 결과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도 안 될 때도 있다고 얘기하세요. 어떤 해는 한 고3 정도면 풀겠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풀겠다. 그러니 수능 EBS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겁을 내지 않으셔도 당연히 뭐 여기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 영어 공부 꽤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지금 100분 동안 두 문항을 푸는데 1번이 400자 요약이기 때문에 연대보다 20분이 조금 적어도 이게 해볼만 해요. 시간이 항상 거의 남는 편인데 제가 올해는 연대도 그랬고 고대도 그랬고 제가 꽤 오랫동안 시험장에 같이 저도 응시를 해서 학생들 이제 입장할 때 응원하다가 저도 이제 시험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고려대는 한 2개년 동안 제가 면접을 조금 치르러 가봤어요. 올해는 면접이 전체 고려대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면 고려대는 서류를 10개까지 제출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서류를 완전 폐지했어요. 내지 마라. 이럴 거면 내지 마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봉사활동 점수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합격을 하기에 무슨 결정타도 아닌데 자료만 많아지고 쓰레기만 많아질 뿐이지 뭐 이런 거 내지 마라. 저는 그 의도가 강렬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합격생들 중에서 서류가 막강해서 합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희 제자들 중에서 이 친구는 이제 결국에는 고려대를 합격을 하지는 못했는데 10개를 냈는데 아주 스펙이 어마어마했어요. 무슨 뭐 유엔 어떤 뭐 활동을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어떤 그 외교관이 왔을 때 통역을 했다 뭐 이런 것도 막 사진까지 막 다 첨부해가지고 올리고 했는데 누가 봐도 진짜 활동은 이 친구처럼 화려할 수가 없는 그런 활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1차가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술이 가장 중요하죠. 논술에 1차를 합격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논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이 학교를 왜 가야 하는지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입증시켜줘야 되겠죠. 1차를 합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1차를 합격하면 여러분들 3배수로 뽑기 때문에 그 3배수 안에 논술 실력은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독인, 객인이라고 얘기하는 1등부터 예를 들면 3배수까지의 논술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죠. 상위권에 탑에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여기서 진짜로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 가고 싶은 게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찐인 학생들을 뽑겠다. 결국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논리를 잘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2차 관문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면접장까지 가본 결과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냐가 목적의식이 분명한 학생을 선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는 이제 영어 제시문이 불포함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제 패턴이 조금 약간 정형화돼 있달까? 1번 문제가 요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대보다 20분 적긴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 고려대하고 연대하고 난이도를 물어보면 고대가 훨씬 쉬웠다고 말해요. 그러나 전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물어보는 것 자체의 패턴이 정형화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쉽게 읽히고 지문도 쉬워요. 연세대보다는 지문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쉬우니까 내가 쉽게 풀기 때문에 나는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논제가 쉬울수록 제시문도 쉬울수록 결국 만만치 않은 이제 게임이 된다라는 거죠. 다 잘 쓰니까요. 다 잘 쓰니까 내가 어떻게 변별을 나타낼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죠. 이제 연세대학교는 제시문 자체의 난이도도 조금 높기도 하고 굉장히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신다면 같이 준비를 하시는데
고려대학교 패턴도 있고 연대 패턴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대에서 출제가 됐던 주제가 연대에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 연대에서 이전에 출제했던 주제가 고대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출은 같이 해서 쭉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출을 언제부터 하냐면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간 진행하는데 그 3개월이면 됩니까? 그럼요. 이게 고려대학교 기출문제는 한 7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연세대학교는 2012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2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 많지 않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한 바퀴만 돌리는 게 아니라 두세 바퀴를 계속 이제 마지막에 9월, 10월, 11월 저희 클래스에서는 거의 격주로, 거의, 시험은 현장에서 거의 매번 치르고요. 시간을 정확히 재서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현장 연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쫙 걷어서 1등부터 마지막 꼴등까지 나래비를 쫙 세웁니다. 논술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채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이 친구가 더 점수가 높고 낮은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개별 성적표를 받아보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7월에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의지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7월에 시작했는데 9월에 바로 시험장 연습을 한다.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7, 8월이 얼마나 압축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중요한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격생들도 역시 7, 8월에 시작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요청을 좀 드렸고 아마 질의응답 할 때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조금 많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연세대, 고려대 할 것 없이 물론 연세대학교는 요약하기 문제가 1번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요약하기까지 하면 4대 논제가 되겠죠. 그런데 요약은 반드시 모든 논제를 풀 때 반드시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게 요약이에요. 요약을 안 하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답안을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썸머리가 아니에요. 썸머리는 간추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추리는 썸머리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자기화된 표현으로 재진술하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이죠. 그래서 문장이 내용은 똑같은데 그 내용이 같지만 문장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완전히 나의 문장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교하라와 평가하라 그리고 설명하라에 문제를 푸는 형식이 있습니다. 왜 형식이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어본 바에 대한 답을 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비교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시모 가와 나를 비교해라.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데 일본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어떤 학생이 얘기하고 그다음 또 다른 학생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문화와 역사에서 차이가 있어. 문화는 이렇고 역사는 이래. 문화는 이렇고 역사는 이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나라는 블라블라, 일본은 이렇다라고 그냥 쭉 나열하는 것보다 문화와 역사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상위의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고 내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차이점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면 훨씬 더 명확한 통찰을 바탕으로 비교의 기준을 잡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하라고 하는 틀이 정해져 있고요. 평가를 하라라고 할 때도 평가도 그냥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연세대학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제시문 3가지 또는 많게는 4가지를 비교하라고 요구할 때도 있어요. 주제가 하나 주어지고요. 그리고 가나다에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라라고 문제를 냅니다. 3가지 제시문을 던져주고요.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라 했을 때 핵심 키워드 문화와 역사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의 키워드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시문 가와 나와 다를 면밀히 독해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이것을 자기화된 문장으로 잘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 공통 키워드를 뽑아서 어떻게 내가 기준점을 세울 것인지를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라마는 이타적 희생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것은 변별이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위 개념어 중심 서술 방법, 1대2 방법, 점층식 방법 이렇게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이름만 들어서는. 아마 여러분들 이 3자 비교를 이 7월에 시작하신 분들은 8월쯤 되시면 비교, 평가 설명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2자 비교에서 3자 비교로 넘어가는 단계를 아마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게 조금 힘들긴 하죠. 왜냐면 8월달 한 달 왁 준비해서 9월달 요이 땅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만큼 그만큼 간절함이 또 아마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따라올 거라고 믿고, 여름에 시작해서 합격한 친구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 이게 여러분들 형식을 배우는 것은 단 5분에서 10분? 어떤 면에서는 그 한 회의 수업으로 이해는 다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숙달시켜서 자기화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게 개인마다 조금 편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자기화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제가 트레이닝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그 틀에 맞춰서 해주시면 아마 시험장에 가서 텍스트나 주제가 달라져도 아마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내실 거예요. 문제의 패턴들이 조금 계속 비슷하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3자 비교가 나오고 주제만 계속 달라지고 있죠. 기출을 풀어보는 이유는 앞으로 연세대학교의 출제의 기조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출을 푸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죠. 여전히 3자 비교가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출제를 했던 이 시험 문제는 1번은 3자 비교인데 2번은 3자 비교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2자 비교가 2번 출제가 되는 거죠. 다라를 비교하고 다, 마를 비교해라. 그러니까 저 제시문 다가 라에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마에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키워드는 이제 결국 수사학에 대한 견해가 저 다를 중심으로 라와 비슷한 것도 있고 마와 비슷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행이었던 것은 3자 비교보다는 문제가 쉬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다를 가지고 저렇게 물고 늘어지냐. 앞에서에 나온 얘기도 한번 보시면 자, 3자 비교가 있는데 이 가나다 동시에 또 끌고 내려가는 게 있죠. 주제는 달라졌는데 비대면 소통 방식이었는데 주제가 달라졌죠. 지식과 책의 관계, 책의 가치. 느낌이 좀 오시죠? 읽지 않고도 이 주제를 보면 가늠이 됩니다. 왜냐하면 책의 미래는 사실 불투명하죠. 이 활자로 된 책이 끝날 수도 있다. 전자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 책 많이 읽으시나요? 책보다는 유튜브나 이 쇼츠에 훨씬 더 가까운 세대들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뭐가 막 떴네요. 이 시대에 과연 이 책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이제 영원히 갈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인데 포인트는 다가 끌고 내려왔어요. 이 제시문 다가 영어 제시문이에요. 제시문 다가 영어 제시문이기 때문에 이때 영어 제시문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거나 평소에 본인이 영어 독해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음 문제도. 영어 제시문에 대한 독해가 안 되면 이 뒤쪽에 문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3자 비교의 문제가 일단 생기겠고, 여기 뒤에서도 다가 계속 연결이 된, 다를 제외하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학에 대한 내용을 만약에 기본 상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수사학을 알고 있었던 친구는 영어 제시문이 완전히 영어가 까막눈이어도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들 그러면 배경 지식이 중요할까? 자, 배경 지식이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을 그러면 쌓기 위해 우리가 5달 뒤에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5달 동안 책을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배경 지식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좀 절망스러워요. 이 시험 문제를 벽을 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내가 그날 접신하지 않고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걸 제가 아는 분들은 글쎄요, 그 교수님하고 긴밀한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철컹철컹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논제가 나오든 시험장에서 당당하게 내가 독해력을 발휘해서 읽고 문장을 내가 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키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핵심적인 트레이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내는 틀을 기본적으로 알면 시험 문제 자체가 지문이 영어 제시문 좀 다른 문제인데, 영어 제시문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법이나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서 내가 독해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해주는 것은 조금 개인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말의 국문으로 나온 제시문 같은 경우에 사실 집중력만 있으면 웬만한 대학생들은 문제를 다 읽어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해는 했는데 내 이해한 걸 문장으로 옮기지를 못한다는 거.
그래서 계속 패러프레이징, 문장 재진술 훈련을 제가 계속 해드리고 교재에서도 뒤에 해설지에 그 문장에 대한 재진술의 훈련을 제가 담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일단 처음에는 흉내내는 거, 따라서 써보는 거. 그러다가 내가 나만의 문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근데 바꿀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내용이 안 바뀌면서 그 문장 표현만 바뀌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다음부터 사회계열인데요. 사회계열도 역시 마찬가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분리가 될 필요가 없는 게 결국 문제를 내는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다는 거죠. 비교 문제를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금 조금 중요하게 내고 있고요. 그리고 2번 문제,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의 가장 큰 차이는 비교 문제를 조금 뛰어넘어서 제시문 라의 조사 결과, 보통 라는 도표나 자료 해석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거는 까막눈이 아니라 내가 이 영어나 국문이 아니라 도표로 수치로 나와 있는 형태인데 이걸 보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막상 문장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표를 문장으로 옮기는 연습. 이거를 제가 7, 8월 달에 목요일 날 도표 자료 해석 특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2달간의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좀 천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도표, 다양한 자료가 나와요. 어떨 때는 이 X축과 Y축에 이제 그래프 형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막대 그래프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뭔가 변화 곡선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문장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제일 어려운 건 저는 완전히 문과 출신이니까요. 문과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건 도표가 쫙 나오고 연도가 나온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거. 그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숫자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각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할 건데 이걸 보고 변화하는 현상을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저희가 또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계열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도표 자료 해석을 반드시 훈련을 조금 받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4에는 작년에 좀 유일하게 인문계열에서는 1번, 2번 둘 다 비교가 나왔고 사회계열에서는 평가 이렇게 나뉘어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연세대 또는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말고 인문계열에서는 평가가 필요 없냐? 그렇지 않아요. 고려대학교 논제를 또 보여드릴 건데 고려대학교는 또 평가만 나와요. 인문하고 사회 할 것 없이 문제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연대와 고려대를 동시에 합격할 만한 기본 플로우는 비교, 설명, 평가. 특히 비교와 평가에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훈련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1번 문제가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 문제가요. 여러분들 앞에서 문제를 푸셨던 이 앞에서 보셨던 3자 비교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훨씬 어려워요. 왜 비교가 어렵냐? 제시문 안에 나오지 않았던 상위 키워드 제가 사소하게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문화와 역사의 차이가 있다. 그럼 문화와 역사는 내가 내 머릿속에서 워딩을 뽑아내야 돼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서. 그러니까 추론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죠. 그런데 평가는 조금 다행인 게 전제가 있어요. 가가 전제예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전제가 아니라 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이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텍스트가 주어지고 그 텍스트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은 텍스트를 벗어나는 사고의 확장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막 써. 뭐뭐의 법칙이 있다.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건 주어진 제시문의 틀 안에서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그런 지나친 사고의 확장보다는 일단 주어진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의견, 내 주장을 피력하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전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에세이 쓰는 거는 나의 주장, 나의 시사상식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문 논술, 사회 논술 같은 경우에 일단 주어진 텍스트를 팩트 있는 그대로를 내가 독해할 수 있냐. 가감없이 객관적 독해가 되느냐를 먼저 우선적으로 봐요. 이게 학부생 3학년한테 요구하는 기본기이고요. 논문을 쓸 때 기본적인 것은 내가 내 생각을 제시를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선대 학자들이 이 주제 A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느냐. 이게 논문의 시작이거든요. 나의 주관적인 의식을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로 전제를 제시를 해주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평가를 할 때 그냥 너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평가의 기준은 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뭐 특별히 뭔가 변별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인 배경 지식 같은 걸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고려대학교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요약하시오가 나오고요. 평가하시오가 나옵니다. 항상 패턴이 지금 비슷해요. 하나를 중심으로 나머지 3개를 평가하는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또 업그레이드를 더 한다면 평가, 지금 이쪽에 있는 게 평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2번, 3번, 4번 제시문이 평가 대상이고 제시문 가는 평가의 기준이죠. 이 기준을 바탕으로 나머지를 평가를 해라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평가 대상이었던 애가 다시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 1번 제시문을 평가해라.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혹은 완전히 역으로 논지를 요약하라라고 나오고 그리고 제시문 3개를 근거로 저 1번을 평가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평가 기준 1대 3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제시문 3개를 근거로 하나를 평가하게도 나오니까 3대1로도 나오고 1대3으로도 나와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는 아시겠죠? 왔다 갔다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무엇이 전제가 되는지 무엇이 근거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패턴 똑같죠? 다만 인문계열은 문학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문학작품에 약하신 분들은 문학작품 독해를 집중하고 있는 그 수업을 조금 들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문학작품이 나올 때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럼 이 사회계열에서는 문학작품에 대한 훈련을 안 해도 되느냐? 아니, 하셔야 돼요. 사회계열이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사회계열에 대놓고 시나 소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례가 제시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내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문장화를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지 근거로 삼을지 이걸 파악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제 브릿지 수업으로 문학작품 해석, 문학작품 앤드 사례 분석이라고 제시된 게 있어요. 그것을 세트로 이제 묶어놓은 이유가 이러한 사례들을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주제를 찾고 일반화된 문장으로 만들 것인가 그 스킬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문장의 형식적인 틀이나 논제의 틀은 여러분들 단 하루만 해도 익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공은 뭐냐면 그 틀에 맞춰서 내가 글을 쓰는데 앵무새처럼 그 틀에 그냥 제시문만 갖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변별력이 높은 정말 이 친구가 문해력이 높고 문장력도 좋다라는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냐. 틀에 맞춰서 삼자 비교도 제가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맞춰서 쓰긴 쓰는데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 이 능력치는 꾸준한 문장 재진수 훈련을 하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 훈련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시를 해드리고 첨삭도 그런 패턴으로 제가 문장을 아예 다시 써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으로 가는구나라는 거를 훨씬 더 잘 보고 따라 하실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텍스트 하나가 예를 들어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한번 봅시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띄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이걸 보고 내가 명사적 키워드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걸 보고. 그래서 학생이 이런 것들을 쓰고 답안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한번 개념어, 어떤 개념어 떠올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청이 바다에 몸을 던진 것이다 라고 이제 문장을 이제 구성하는 거죠. 심청이가 바다에 몸을 던졌다. 이게 굉장히 표면적이잖아요. 그냥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만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냥 입수. 단어는 쓰긴 썼는데 이게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단어만 물에 빠진다. 이게 물에 빠지는 전과 후에 이 맥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맞긴 맞는데 변별력은 매우 낮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희생이다. 이 앞에 두 학생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결국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건 그냥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을 던진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자체는 아버지를 위한 어떤 희생과 헌신이죠. 그런데 요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한 친구가 만약 있다. 자, 가장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가장 변별이 높겠죠.
그냥 희생이 아니라 효심이라고 하는 것, 효를 위한 희생이라고 하는 워딩을 쓸 때 이때 변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어떻게 압축적으로 내용을 조금 잘 담을 수 있는 표현으로 구성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맥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트레이닝을 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어진 제시문을 예쁘게 문장화를 할 것인가? 그런데 그 문장화가 어떻게 하면 키워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단어를 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시면서 제가 계속 이런 단어가 있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어떤 걸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좌절스러워하냐면 선생님 저는 효라는 단어를 모르진 않지만 생각이 안 났다고 얘기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어민들이기 때문에 여기 희생이라는 단어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효라는 단어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 그 시험장 안에서 이 제시문을 보자마자 이 단어가 그 즉시 떠올라야 되는 게 포인트죠. 관건은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고 제가 같이 유의미한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풀자고 하는 그 논제 속에서 키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논술의 문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논술 공부는 연고대학교에서 왜 출제를 하는 것 같냐? 왜 요구하는 것 같냐? 결국 저는 도덕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21세기에 결국 서영고 출신들이 결국에 사회 지도층이 될 건데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21세기 사회가 문제로 담고 있는 요소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묻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글로 문제로 역으로 이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어들이 논제를 풀다 보면 아 학교에서는 이런 걸 원하는구나. 아, 학교에서는 이제 희생이나 헌신이나 구성원들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9월, 10월, 11월 달에 굉장히 실력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반기에 논제 자체를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틀을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체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7, 8월일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 달에 직접 시험장 흉내를 조금 내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게 딱 떨어졌을 때 단 몇 분 만에 이 지문에 대한 키워드가 빡 떠오르는 그런 상태로 제가 시냅스를 계속 연결해주는 역할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개념들이 연결이 안 돼서일 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제를 풀다 보면 논술의 문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논술고사 출제 원리를 보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제시문들을 출제를 하고 이거를 읽어서 전체 주제로 묶은 그런 상태의 해석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하나의 1번 제시문을 중심으로 2, 3, 4를 평가해라 그렇게만 나오지 않고 2, 3, 4 세 화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1의 을국에 대해 평가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시문 3대 1 아까랑 다르죠. 세 개를 중심으로 하나를 평가하는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평가의 대상이었던 이를 근거로 1의 세 국가의 사례를 종합해서 이상적인 사회의 조건에 대해서 또 설명하라. 그러면 세 개의 제시문을 중심으로 1번에 대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평가는 옹호 비판이거든요. 옹호 비판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라는 것은 뭐냐? 비판되었던 요소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묻는 거죠. 연세대학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잘 안 물어봐요. 연세대학교의 특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각적인 어떤 차이들을 네가 분명히 분별하고 있니까지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 하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해결 방안까지는 안 가요. 뭐가 잘못됐고 잘 타당하니 이런 것까지만 물어보고 그리고 제시문들의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한번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연세대는 개별적인 차이들을 다 각자 인정하는 그런 기조가 좀 보이고요. 고려대학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해결할래? 뭐가 문제니? 일단 그런 것부터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의 조건을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바람직한 공동체는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문제점, 빈부격차의 문제점 이런 것들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현상만 그냥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끝나냐? 작년에 약간 기조가 고려대 스타일로 느낌이 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연금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국민연금. 근데 그 연금에 대한 문제는 고려대학교에서 이전에 냈던 문제예요. 우리 학생들이 고려대학교에서 봤던 문제인데 연세대학교에서 그 주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거죠. 이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각을 했느냐,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관점은 있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연대고대가 크게 완전히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지식이 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뭔가 이 시사상식이나 아니면 스키마가 풍부한,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풍부한 이런 학생들은 일단 제레미 벤담 공리주의인데 라고 생각해서 공리주의로 빠져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데 거기에서 생각이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독해를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쭉 정리를 해서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청 전에 어떤 부분이 나왔을 때 거기가 그 부분에서 핵심 포인트가 효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핵심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문장 몇 개 안 돼요? 자,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의 이 지점의 핵심 포인트는 당연히 이 첫 번째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거 보자마자 공리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내가 점수를 얻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론을 쓴다라고 하는 게 점수를 얻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채점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애한테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건 결국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렇기 때문에 채점을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 지문에서 의도하는 그 이면적인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 벤담을 얘기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는 있는데 이 지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리주의가 아니라 이 뒷부분이었습니다. 뒷부분. 정부는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중심으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서 법과 정책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결국 전체를 위한 법과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가장 효율성을 추구해서 약자가 희생되더라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법과 정책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과 정책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냐면 정부가 전체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한다. 예를 들어 보자면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요. 그럼 그 지역은 그 개인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내 재산을 국가가 뭔데 이걸 묶어놔? 그런데 전체를 위한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어. 국가의 법이야. 여러분들 토지가 다 계획이 있잖아요. 어디는 뭐 상업지구로 묶여 있고, 어디는 뭐 공업지구로 묶여 있고, 어디는 농업지구로 묶여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농업지구로 묶여 있는 곳에 내가 땅을 샀다고 해서 내가 막 함부로 빌딩 세우고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위한 어떤 그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게 규제예요. 규제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독해를 할 때 있는 그대로를 써서 문장을 재진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틀에 맞추되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는 개념어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어를 내가 잘 떠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이걸 떠올릴 수 있게 하는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두 번째, 제시문 가와나를 비교하라고 한다면, 자, 갑자기 사립학교법이 나왔어요. 규제라는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까 앞에 가에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면 제시문 나에서는 규제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 통제와 규제 속에서 자주성을 잃어가고 있다. 너네가 너무 통제해가지고 내가 자주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상실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조가 좀 보이시나요?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자꾸 부르짖는 게 자유예요. 자유와 자주성. 그래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아느냐 라는 걸 질문을 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유라는 걸 강조한다는 얘기는 그 정치적으로 색깔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조금
부정적으로 여기는 쪽은 자유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를 푸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국가 규제를 이제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에 말하자면 기본권, 국민의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그 기본권을 굉장히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교하라고 할 때 가는 공동체 전체의 최대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 규제가 필요하다. 반면 나는 국가 규제는 자율성과 헌법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만 하면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위의 키워드로 이 키워드를 생각하셔야 돼요. 정부 규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걸 첫 번째 문장으로 쓰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규칙은 이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 답을 써야 되는데 그 답이 뭐냐? 핵심 키워드. 여러분들이 그만큼 통찰력이 있고 개념어를 떠올려서 정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 이게 있어야 연고대를 붙죠. 그러니까 연세대 고려대, 이제는 고려대는 사실 뭐 영어 제시문이 영어 성적을 공인 영어 성적을 필수로 요구하지도 않아요. 자, 왜냐하면 영어는 다 잘해. 영어는 다 잘하고 학원 가면 영어 점수가 나온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논술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학원만 들락날락해서는 안 돼요. 제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대학원 그 영어 성적 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영어를 너무 싫어해서 학원만 다녔거든요. 근데 학원만 다니고 선생님이 뭐 몇 가지 외우라고 디티텔 셀렌티오구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뭔가를 외우라고 해가지고 시험 보게 했는데 시험만 봐도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학원만 다녀도. 근데 그게 이제 비법이죠. 그런데 논술은 그냥 뭐 웬만큼 학원 다녔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답안의 완성도를 위한 규칙이나 그 다음에 문장의 핵심 키워드를 뽑기 위한 여러분들의 고도의 집중력과 개인적인 훈련이 당연히 필요해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만 잘 해주시면 그래도 웬만큼은 좀 따라오는데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무엇으로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알고 계시면 공부를 하실 때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쭉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제의 필요성 여부 측면에서 너무 다양하게 상위 개념어는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커스는 뭐냐면 단어 하나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를 잡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훈련을 어떻게 한다? 많은 논제를 사실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양치기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막판에 가서 9월, 10월, 11월 가가지고 양치기를 하면 힘들죠. 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양을 어떻게 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기별 학습법이 조금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1월에 시작한 친구도 있고 3월에 시작한 친구도 있고 5월에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7월에 하반기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레벨 3, 4가 지금 1월에 시작한 친구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레벨 1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양을 칠 건데 기초 1과 기초와 기본의 두 가지 교재를 7, 8월에 한 큐에 끝낼 거예요. 한 방에 끝내서 여러분들이 바로 실전 기출로 들어갈 수 있게 이 상태를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1월에 시작한 여러분 친구들보다는 아마 지금 시작하는 분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게 과제를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조금 견딜만 해요. 왜냐면 일주일에 논제 한두 개 푸는 거랑 논제를 여러 개를 일주일 동안 푸는 거랑 조금 사이즈가 다르긴 하지만 7, 8월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방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걸 하지 않고 논술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논술은 뭐 앉아서 그렇게 양치기를 하는 양치기로 승부가 딱 결정이 되는 그런 엉덩이 싸움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내 정신이 맑을 때 뭐 앉아가지고 5시간을 보는 것보다 정신이 맑을 때 집중해서 1시간 팍 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 단계이지만 훅 훑어서 여기까지 이제 가시게 될 거예요. 이 시점이 이제 9월이라는 거죠. 돼요. 이렇게 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파이널 12월 가기 전에 우리가 7, 8월 안에 필수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실전 기출을 정복하시면서 이때 늦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표를 놓치셨다 하면 이때 도표 해석을 보시면 돼요. 이때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습득을 좀 하시면서 7, 8월에 논제 흐름을 잘 이해하시는 7, 8월에 시작하면서 도표 분석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작년에 합격한 친구 중에서도 7, 8월에 시작했는데 기초과정 들으면서 자료 해석까지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브릿지까지 학원에 3번 나왔죠.
그래서 좀 버겁기는 했다고 하지만 그 친구가 편입영어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입영어로 뭐 건국대 한양대, 건국대 한국외대 이렇게 이제 붙었는데, 연대를 합격을 했으니까 영어가 이제 의미 없어졌겠죠. 그래서 학위를 너무 잘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조금 있다가 제가 모시는 합격생 중에 한 친구도 편입영어를 같이 하다가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논술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논술을 그래도 이게 7, 8월 달에 되게 힘들면 거기에 더 몰입해야 되는데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니까 서성안이 자기는 목표였는데 서성안을 뽑는 인원보다 연고대 뽑는 인원이 논술을 뽑는 인원이 더 많은 거 알죠? 연대 때문에 조금 뒤집혔어요. 연대 때문에. 연대가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 합격하셔야 돼. 이런 시기에. 왜냐면 연대도 뭐 뽑아봤자 한두 명 뽑고 막 안 뽑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슈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의대 이슈가 있잖아요. 조금 문과인데 똘똘한 친구들이 그만두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시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012학년도에 편입학이 논술로 이제 바뀌었는데 연세대가 제가 2012, 13 제가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그때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인원이 있었어서 논술로 학교를 들어간다라는 것도 잘 몰랐고 그 논술 하나로 연대 하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7월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막 9월,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거기다가 이제 수시 때 논술고사 좀 해봤다 하는 애들만 조금 합격을 하고 그랬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성안보다 인원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편입영어 해가지고 이제 서성안 갈 수 있는데 그 인원보다 연고대 인원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가이드라인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논제를 하나를 보더라도 한 번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강의 듣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써보고요. 해설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자가 첨삭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첨삭을 받죠. 1대1로. 그리고 복습을 하는 것까지 5과정을 거쳤을 때 그러니까 논제 하나를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양치기를 막판에 하면 이게 안 돼요. 언제 첨삭받아. 거의 뭐 그냥 야 이런 문제가 있었어 하고 그냥 답만 맞춰보고 끝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를 풀더라도 정교하게 이 5과정을 정확하게 거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뭐 첨삭은 좀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첨삭은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린 것만 좀 보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파이널 때는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파일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제가 파일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이로 전달을 해드리니까 종이가 없어져. 심지어 첨삭 받을 때는 기분 좋은데 그걸 다시 안 봐. 종이가 막 다 어디에 쌓여 있어. 이걸 꺼내서 잘 안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태블릿으로 굉장히 더 친숙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오고 가고 학교 가고 뭐 출퇴근하실 때 지하철이나 버스 속에서 파일을 열어가지고 내가 복습하는 거. 복습이 5분이면 끝나요. 내가 어떻게 쓰는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문장을 아예 정확하게 써드리는데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워딩 하나하나가 좀 중요할 수 있죠. 뭐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여 대화와 협의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대화와 협의를 나눈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협의는 나누다라는 서술어가 조금 적절하지 않으니까 협의는 이끌어내다라는 표현으로 바꾼다. 하다못해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기회가 된다라고 끝났는데 기회 제공을 통해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이 친구가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 맞는데 여기서 조금 더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 더 깊이 있게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은 얼마든지 이 친구가 변별력이 높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무분별한 선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뭐 언론의 감시 기능을 강조하여 정부와 정치인의 선동을 통찰력 있게 파악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냥 이렇게 선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해결법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이런 첨삭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내가 첨삭 받은 걸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 문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제가 아예 문장으로 써드리기 때문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손으로 다시 한번 써야 내게 돼요. 이게 왜 내게 되느냐면 제가 저만의 색깔이 있는 워딩을 쓴다거나 문학작품을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패턴의 학술적 글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연습을 하면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첨삭이 이렇게 매번 쌓이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 8%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 1회 3시간 수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전 과정으로 들어오면 그냥 현장에서 사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복습의 과정이 한 3시간 정도 들어가겠죠? 일주일에 논제 하나를 푸는데 총 다 해서 6시간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편입 영어를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8%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편입 영어 준비하는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새벽 6시에 학원에 들어와서 6시부터 점심 저녁 먹는 거 시간 1시간 빼고 밤 10시에 직원들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해요. 그렇게 해야 서성한 갈까 말까예요. 근데 논술은 그렇지 않다. 저희 학생들 중에 직장 다니면서 합격한 친구들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오는 친구들 전부, 그러니까 오늘 오는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무휴학으로 그냥 합격을 했어요. 논술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학교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편입 영어는 하기가 좀 버거워요. 할 분량이 많아요, 정말.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논술은 충분히 하더라. 경험치를 보면. 자, 마지막 한마디 전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학생들에게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게 너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마음속에 울림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에게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예요, 매. 매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십니까? 매는 공중에서 굉장히 시력이 좋대요. 그래서 공중에서 혹은 물 속에 있는 것까지도 이제 움직임을 포착해서 먹잇감을 찾아낸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직선 코스로 이 먹잇감을 향해 달려오면 너무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회를 해서 이 먹잇감을 탁 낚아챈다고 합니다. 자, 우회. 우리에게 우회는 사실 이제 이 편입의 준비 과정이 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직선 코스로 연고대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고 우회를 하는 건 다 여러분들이 사실 뭔가의 더 축적과 함양의 기회를 삼기 위한 것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공부하시거나 뭔가 다른 걸 위해서 조금 시간을 더 보내는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결국 우회해서 축적을 한 친구들이 그냥 저는 연세대 고려대 1학년부터 그냥 탁 들어간 친구들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활동을 더 정확히 잘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저는 과 소속으로 졸업한 제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한 학기 다닐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그 다음 학기 혹은 중간고사만 딱 끝나면 바로 포지셔닝을 상위권으로 탁 자리를 잡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 편입이라고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인고의 시간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겪어낸 친구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네. 야, 이 정도면 행복하지. 어떤 순간이 와도 조금 잘 견뎌내더라고요. 그걸 감내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래서 축적을 한 것과 안 한, 우회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축적을 했을 경우는 자, 지금 그래요. 나 지금 바닥으로 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제일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학원에 있을 때 현타를 많이 느낀대요. 내 친구 지금 벌써 지금 뭐 어디 뭐 하고 취업 어디 준비한다고 하는데 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저희 제자들 중에 지금 40 넘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30대 중후반은 뭐 귀여워요. 어린 거야 지금. 근데 뭐 제가 제일 어이없는 건 26, 7대인 친구가 제가 나이가 좀 있어요. 장난 지금 제 앞에서 전 그럴 때마다 언니 정신 차려 하고 싶은데 그래요 나이 많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27살 너무 나이 많다. 29살 어머 저 언니 어떻게 할 거야 이랬던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30대 지금 대학교 3학년으로 너무너무 즐겁게 다니는 저희 제자가 있어서 지금 뭐 너무 감동이죠.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들 기대 수명이 학자들에 따르면 127살까지 산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어린 나이에요. 그래서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나이에서 17살을 빼라는데요. 17살. 17살을 빼야 된대요. 이전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의 차이는 그렇대요. 어머님 17살 빼셔야 돼요. 얼마나 젊게 사셔야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잠복 기간을 거쳤을 때 우회 축적을 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말도 안 되는 성장.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 여러분들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편입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과 제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논술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사실 또 언제 또 입시가 또 달라질지 모르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연고대의 어떤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어떤 목적의식과 뭔가 이유들이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도전하기로 마음 먹은 거 어쨌든 뭐 좋은 결실을 맺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 저희 합격생들 잠시 모셔서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